자, 변동성 장세가 굉장히 투자자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상태이죠. 이런 가운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일제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과연 이런 세상은 좀 언제쯤 끝나게 될 것이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이와 관련된 좀 분석을 자세하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SL 이지원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정말 뭐 스위스, 호주, 영국, 미국 가릴 것 없이 지금 다 같이 금리를 이제 그동안 10여 년 넘었었던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에서 기조를 확 변경시키고 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엘 에리언이 스위스의 금리 인상이 미국보다 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은 이제 그 각국의 상황보다는 기조적인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글로벌하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스위스 프랑 자체가 워낙 강세로 갔기 때문에 뭐 금리를 올린다거나 오히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사실 내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뭐 제로 금리니까 더 낮출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분명히 이제는 각국의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기존적인 25bp나 50bp 빅스텝까지는 어느 정도 각국의 내부 사정에 따라서 조율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까지 올라온 상황에서는 기축통화의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금리가 75bp씩 오른다. 그리고 다음 달도 75bp가 예정돼 있다. 그러면 한 두 달 상간에 거의 150bp를 오른다라면, 이건 이제 각국의 그 금리 정책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 규제의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달러와의 기축통화의 어떤 금리 괴리감, 뭐 역전 현상,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뭐 ECB도 역시 금리를 이제 철도부터 인상했고, 오늘 이제 중국이 그 대출금 우대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오히려 이제 15bp 인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국의 그 대출금리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우리 이제 기준금리인데,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5년물 그 대출 우대 금리만 인하를 했고 단기물은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오늘도 단기물에 대해서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거는 이제 장기 주택금 경기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축약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도 역시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글로벌하게 금리 인상 기조에서의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그 어떤 동조화 현상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좀 긴장감을 갖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까지 나오게 되는데, 금리 역전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길래? 그러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원화 약세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다음 질문하기 앞서서 기존에 그냥 이지원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던 역사적인 통계상 QT를 시작했을 때부터 약간 시장은 좀 좋아지기 시작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물론 역사적 통계가 미래를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만, 요즘엔 좀 그 분위기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실 이제 그 기준은 여전히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전에 제가 이제 여기 나왔을 때 그 시장에 반전일 때 어떤 걸 기표로 삼아야 된다 했을 때, 제가 사실 이제 CPI 발표를 유심히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CPI가 사실 이번에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고점에 퇴색을 했는데, 이 양적 긴축이 시작됐을 때는 사실 그 대부분 이제 경기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적 긴축 자체는 기존에 이제 금리를 인하와 다르게 경기가 어느 정도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 양적 긴축을 실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금리 인상을 한 2회 정도 하고 3회 정도 하고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보통 이제 양적 긴축이 시행될 때는 속칭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때는 이제 경기가 하락으로 들어가는 거의 직전 단계인 경우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양적 긴축에 들어가고 한 6개월 정도 뒤부터 경기가 하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주식시장은 한 양적 긴축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오버슈팅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양적 긴축을 지금 그 연준이 실행한다는 것은 파월 의장이 계속 강조를 하지만 고용, 경기는 미국이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시장에 확신을 주기 시작하면 아마 이제 양적 긴축 이후에 시장에 좀 반전의 기미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굉장히 많이 짓누르고 있어요. 사실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건 아니고, 또 지표를 해석하시는 분마다 이거 봐라, 곧 침체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 것 반면에, 뭐
항상 이렇게 좀 등락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경기 침체는 안 갈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근데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산업별로 좀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마 이제 지금 이제 경기가 완전히 하강으로 접어들었다. 다 모든 섹터가 위축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지난 이제 한 두 달 정도의 급락 기간을 좀 살펴보면 어느 섹터가 가장 많이 낙폭이 컸나라는 기준으로 일단 본다면 경기 민감주와 IT 섹터 일부가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경기 민감주들은 최근 한 2주여 일단 그 매일 한 5에서 10%씩 급락하는 정말 이제 평상시 시장에서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경기 민감 관련돼 있는 우리가 기재했던 여행이나 항공 이런 섹터들과 그다음에 그 임의 소비재, 특히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의 소비재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낙폭을 보여줬고 여기에 그 IT 섹터에서도 그동안 어느 정도 좀 버텼던 중간 소비재 역할, 중간재 역할을 했던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도 급락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사실 지금 한 달여간을 본다면 어느 섹터 구분을 짓기 어려울 정도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어느 섹터가 더 피해를 입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낙폭이 좀 가드했던 섹터들 위주로 좀 본다면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가 꺼지고 난 이후에 실적 장세로 넘어갔을 때 이 실적 기반에 대한 그 섹터 분석을 한다면 항상 기준점을 실적 대비로 과하게 하락했던 섹터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낙폭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이런 섹터들은 우리가 반전의 기회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IT 섹터에서 그동안 나왔던 IT 부품, 소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 대비 낙폭이 좀 가드했고요. 경기 민감주에서도 그동안 실적이 이제 바닥권에 도달했다가 트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들 일부가 자동차를 비롯해서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장 피해가 컸던 종목은 그 섹터들은 경기 민감주 섹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가 등락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그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제 우리가 섹터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봤던 경기 민감주들 일부와 IT 섹터에서 팬데믹에 기대했던 실적의 정점이 나왔던 비대면 관련 섹터들이 가장 크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대체로 그 팬데믹 내지는 팬데믹 후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 이런 현상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종목에 좀 많은 비중을 싣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좀 그 시장의 낙폭이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나왔다라면 이제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그 하락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을 했고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시기에서는 우리가 좀 과감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좀 덜 떨어졌었던 선택권이 있을 때는 그 섹터의 우연이나 혹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겠지만 지금 정도 이제 하락을 했다면 좀 과감하게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어디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 부분을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실적 기반에서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이 턴아웃 되는 경기 민감주들의 여행이나 항공이나 혹은 자동차 같은 부분을 지금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적 대비로 낙폭이 컸던 IT 섹터들 특히 이제 반도체나 일부 부품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주도 섹터는 지금 만약에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여기서 시장이 극적으로 반전한다면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 일부들이 아마 반반 정도의 그 섹터를 보일 것이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온다. 그때는 오히려 성장주를 건네지 말고 성장주에 집중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낙폭이 과대했던 성장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워낙 아무리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그 비그웨이트들이 일단은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지난주로 선물 옵션 만기가 특히 지났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아마 이번 주에 그 특이적인 현상은 지난주 말을 기준으로 보면 유가나 천연가스, 곡물 가격, 특히 밀 가격들이 대부분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그 미국 선물 옵션 만기 이전에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미리 먼저 5월달 중순에 폭락을 했고 천연가스가 지난주 초반 그리고 원유가 지난주 후반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볼 것이냐 혹은 지난주 이제 선물옵션 만기에 연관되어 있는 투기적 거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급락은 원자재에 대한 투기적 거래나 일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그 투기적 거래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 끝으로 손목주 만기 이후에 이번 주에 과연 이제 어떻게 펼쳐지느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수요 공급을 벗어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기조적으로 좀 이어진다면 주식 시장은 급반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주식 비중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혹은 이번 주 이후에 다시 원자재 가격들이 재차 급등하기 시작하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지 비중은 어느 정도 맞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크게 전략을 세우시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급락할 때는 주식과 해지 비율을 한 1대1 비율까지도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장에는 진짜 다양한 자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원자재들을 모아놓은 ETF 이런 것들까지도 요즘에는 좀 많은 좀 폭넓은 관심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IES의 이지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